대전역 무료 급식소에서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모자 밑으로 보이는 주름진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이태식 69살의 이 남자는 급식소의 단골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히 와서 밥을 받아 먹고 자리를 깨끗이 정리한 후 사라지곤 했어요. 오늘도 그는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이며 따뜻한 국물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반찬이 좀 더 풍성해요. 더 드셔도 됩니다. 자원봉사자의 말에 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항상 필요한 만큼만 받았고 남기지 않았죠.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노인이 밥을 흘리자 태식은 자연스럽게 휴지를 건넸어요. 천천히 드세요. 밥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노인은 웃으며 고마워했죠. 이런 작은 배려가 태식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열애전 사고로 기억을 잃고 거리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식사를 마친 태식은 그릇을 반납하고 급식소를 나섰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리는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고 태식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거리 모퉁이에서 나타났죠. 비켜, 이 늙은이. 바로 앞에 나타난 남자가 태식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태식은 비틀거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손이 반사적으로 뻗어나가 양복 입은 남자의 손목을 잡으려 했죠. 그 순간 태식은 자신의 움직임에 당황하여 멈췄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그의 몸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있는 듯 했어요. 뭐야, 당신? 박철수라는 이름의 40대 초반 남자가 태식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몸에서는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섰지만 철수의 시선은 여전히 그에게 꽂혀 있었죠. 이 늙은이가 뭔가 이상한데. 철수는 부하들에게 속삭였어요. 움직임이 평범한 노숙자 같지 않아. 그는 의심의 눈초리로 태식을 한 번 더 훑어보더니 비웃듯 등을 돌렸습니다. 가자. 태식은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묻혀있던 무언가가요. 태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이 손이 방금 무엇을 하려 했던 걸까요?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는 가운데 태식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예감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어요. 태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이 보인 반응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략적인 기억에 의하면 그는 열해 전 어느 날 대전역 근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죠.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로요. 그날 이후 그는 노숙자가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내가 누구였을까? 태식은 작은 골목의 구석에 마련한 간이 침대에 앉아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어요. 오늘 그 손이 보여준 반응은 분명 훈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허공에서 몇 가지 동작을 취해 보았어요. 놀랍게도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한편 철수는 사무실에서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그 늙은이 뭔가 이상했어. 평범한 노숙자 같지 않았다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사해봐. 그 주변에서 누군지 알아내고 과거도 파헤쳐봐. 네, 형님.
부하들은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죠. 철수의 직감은 대체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조직에서 그의 위치가 날로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여느 때와 같이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제와 달랐어요. 자신의 몸이 보여준 반응이 계속 생각났죠. 식사를 마치고 나온 태식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동작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를 막아내는 듯한, 공격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그때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멀리서 철수의 부하로 보이는 남자가 그를 관찰하고 있었죠. 눈이 마주치자 그 남자는 서둘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식은 불안함을 느꼈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철수의 사무실에는 놀라운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형님, 그 노숙자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부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그는 이태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열해 전까지 대규모 무역회사의 사장이었어요. 특전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열해 전 갑자기 실종된 인물입니다.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 유명한 이태식이 아직 살아있다고? 그는 보고서를 넘겨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큰일이군. 지금 그 회사는 누가 운영하고 있지? 신태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태식의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이죠. 이태식이 실종된 후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부하의 설명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태영. 그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래. 우리 보스와 거래하는 사람이지. 그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태식이 기억을 되찾으면 골치 아파질 수 있어. 그를 테스트해봐야겠어. 철수는 태식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3명의 부하를 데리고 태식이 자주 찾는 공원으로 향했어요.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평화로운 오후였죠. 태식은 벤치에 앉아 훌쩍이는 어린아이를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자, 울지 마. 엄마가 곧 올 거야. 그의 따뜻한 미소는 어린아이를 안심시켰어요. 야, 늙은이. 철수의 거친 목소리에 태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수와 그의 부하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이의 엄마가 재빨리 달려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공원에는 태식과 철수 일행만 남았죠. 우리 좀 얘기해 볼까? 철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태식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하고 있었죠. 당신, 이태식 맞지? 철수의 질문에 태식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공원에서 쉬고 있는 노인일 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린 당신이 누군지 알아냈어. 철수는 손짓했고 부하들이 태식을 둘러쌌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나? 특전사 출신의 무역회사 사장님. 태식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이름과 설명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확인해 보자고.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한 부하가 갑자기 태식을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그 순간 태식의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부하의 팔을 잡아 비틀고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죠. 나머지 둘도 공격해왔지만 태식은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모든 일이 몇 초 만에 끝났어요. 태식은 자신이 한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어떻게? 그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철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역시 당신이었군. 특전사 출신 이태식. 그는 조심스럽게 물러섰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특전사, 무역회사, 사장. 이 단어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물러나며 말했어요. 우리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때까진 잘 지내. 그는 쓰러진 부하들을 일으켜 세우며 떠났습니다. 태식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을 다시 찾은 것처럼요. 그는 천천히 손을 움직여 보았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움직임을, 싸우는 방법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요. 내가 정말 이태식이란 사람이었을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어요. 넓은 사무실, 많은 직원들, 해외 출장, 그리고 누군가의 배신. 태식은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단편적인 조각들 뿐이었죠. 그날 밤 태식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이태식이라면 잃어버린 열애의 진실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수와 같은 자들이 왜 그를 찾고 있는지도 말이죠. 철수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태식이 살아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확실해? 네, 확실합니다. 직접 테스트해봤어요. 비록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 같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출신답게 우리 셋을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묻어 있었죠. 그를 없애. 기억을 완전히 되찾기 전에. 보스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한편 태식은 도서관에서 자신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는 열애 전 신문 기사를 찾아냈어요. 유명 무역회사 대표 이태식 실종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기사에는 그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였죠. 지금의 그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나였을까? 태식은 중얼거렸어요. 기사를 읽어내려가며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한무역의 대표였고 해외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한 사업가였죠. 특전사 출신이라는 사실도 맞았어요. 그리고 열애전 출장을 가던 중 갑작스럽게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사에는 그의 회사가 사업 파트너였던 신태영에게 인수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태식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리에 강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기억의 파편이 다시 한번 그를 찾아왔죠. 신태영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 그리고 배신의 순간. 태식은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도서관을 나온 그는 예전 회사가 있던 곳으로 향했죠. 대한무역 본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한무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태식은 건물 앞에 서서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여러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검은 승용차가 그를 향해 빠르게 달려왔어요. 태식은 위험을 감지하고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차는 그가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죠. 분명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다리는 놀랍게도 예전의 훈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골목을 빠져나가며 그는 추격자들을 따돌렸죠. 하지만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그의 머리가 갑자기 아파왔습니다. 너무 강한 통증에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 순간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열애 전의 그날, 신태영과의 만남, 비밀 계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배신. 신태영은 그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건넸고 의식을 잃은 그를 강물에 버렸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살인 시도였죠. 태식은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깨달았어요. 신태영은 그의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그를 제거했고 지금까지 그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와 같은 조직 폭력배들과 손을 잡고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해 왔던 거죠. 이제 기억났어. 태식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의 빛이 서렸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되찾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할 때였죠. 태식은 안전한 곳을 찾아 자신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특전사 출신의 무역회사 사장, 열애 전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었죠. 그는 지금까지 기억을 잃은 채 노숙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야. 태식은 중얼거렸어요. 그에게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의 동료들, 그를 여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정상우, 그의 가장 신뢰하던 비서였어요. 태식은 인터넷을 통해 정상우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상우는 현재 작은 무역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태식은 조심스럽게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열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상우의 얼굴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조금 섞여 있었죠. 누구십니까? 상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모자를 벗었어요. 날 기억하나 상우야? 상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사장님, 정말 사장님 맞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 나야. 태식은 미소를 지었어요. 상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태식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를 꽉 안았어요.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어요. 두 사람은 상우의 사무실에서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식은 자신이 기억을 잃고 노숙자로 살아왔던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상우는 열해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 태식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신태영은 사장님이 실종된 후 회사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상우의 설명에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지? 태식이 물었어요. 불법 무기 거래, 돈 세탁, 심지어 마약 밀수까지. 증거는 없었지만 회사 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계속 있었죠. 저는 의문을 제기했다가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상우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태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날 다시 없애려고 하고 있지.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우가 물었습니다. 태식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열애전 특전사 장교의 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그들의 불법 행위를 세상에 알릴 거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죠. 상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여전히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그는 전화를 몇 통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 태식의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두 그를 다시 보게 되어 놀라워했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장님?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선 증거가 필요해. 신태영이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그는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의 계획은 명확했어요. 신한무역의 내부를 조사하여 불법 거래의 증거를 확보하고 그것을 이용해 신태영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수와 같은 조직 폭력배들과의 연결고리도 밝혀낼 것이었죠. 작전 개시. 태식의 한마디에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애 동안 잠들어 있던 특전사 장교가 다시 깨어났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권좌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상우와 옛 직원들의 도움으로 태식은 신한무역의 내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회사의 불법 거래 기록을 하나둘씩 찾아냈습니다. 신태영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무역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무기 밀매와 마약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실무를 담당하는 이가 바로 철수와 그의 조직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인천항에서 큰 거래가 있을 예정입니다. 상우가 입수한 정보를 태식에게 전달했어요. 남미에서 오는 화물선에 마약이 실려올 것이고 철수의 조직이 그것을 받아 유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가 그들을 잡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준비할 것이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열애 동안 거리에서 살며 낡은 옷을 입고 다녔던 그는 이제 다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근사한 정장은 아니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죠. 태식은 경찰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그는 직접 인천항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철수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놀랍게도 신태영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컨테이너 앞에 모여 있었죠. 모든 것이 준비됐나? 신태영이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장님. 화물은 이미 도착했고 우리 사람들이 검문을 피해 통과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식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오랜만이군, 신태영. 태식의 목소리에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신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그는 몸을 떨었습니다. 이태식,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신태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수는 재빨리 총을 꺼내 들었어요. 보스, 이 자식이 그 노숙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알고 있네. 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날 죽이려 했던 것도, 내 회사를 빼앗은 것도,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더러운 짓들도.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쏴버릴 거야. 하지만 태식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날 죽일 텐가? 또 태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실패할 거야. 왜냐하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어요. 이 현장의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거든. 그리고 경찰이 이미 오고 있지. 그 순간 항구 곳곳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태영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이럴 수는 없어. 그는 철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을 당장 처리해. 철수는 망설임 없이 태식을 향해 총을 겨누었어요. 그러나 태식은 놀라운 속도로 몸을 날려 철수의 팔을 쳐냈습니다. 총알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죠. 태식은 곧바로 철수의 손목을 비틀어 총을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특전사 출신다운 정확하고 빠른 행동이었어요. 혼란 속에서 신태영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그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신태영의 뒤를 쫓아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열해를 기다렸어. 이 순간을. 태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지만 동시에 슬픔도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어? 우린 친구였잖아. 태식이 물었습니다. 신태영은 비웃었어요. 친구? 비즈니스에 친구는 없어. 난 그저 기회를 잡았을 뿐이야. 내가 너무 원칙을 중시하고 도덕적인 척해서 회사가 성장하지 못했어. 내가 해냈어.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불법으로 사람들의 삶을 망치면서. 태식이 반문했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재빨리 현장을 통제하고 신태영과 철수,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을 체포했습니다. 태식은 상우와 함께 경찰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신태영이 경찰차에 태워지기 전 철수가 마지막으로 태식에게 외쳤습니다. 너도 이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어. 한 번 손을 담그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태식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난 내 방식으로 살 거야.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짓밟지 않아도 돼.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태영과 철수가 체포되고 그들의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서 태식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증언했고 자신의 회사를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법원은 태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한무역은 다시 그의 것이 되었죠. 봄비가 내리는 오후, 태식은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열해 만에 그는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어요. 사무실은 많이 바뀌어 있었지만 그가 좋아하던 넓은 창은 여전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어요. 사장님, 이사회 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상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상우.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죠. 이사회실에는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식이 들어서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들 중 일부는 열해 전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새로 영입된 인재들이었습니다. 태식은 자리에 앉아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한무역은 다시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는 노숙자로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태식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 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는 준비한 계획서를 모두에게 나눠주었어요. 계획서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프로젝트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숙자들과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또한 대전역 무료 급식소를 확장하고 전국 각지에 유사한 시설을 설립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한 임원이 물었어요. 태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연간 순이익의 30%입니다. 다시 한번 소란이 일었어요. 그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임원이 항의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을 잃고 거리에서 살았던 날들,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무료 급식소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임원들은 점차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사회의 일원이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결국 이사회는 태식의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출범했어요. 태식은 직접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았고 상우와 함께 일할 팀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행보로 태식은 대전역 무료 급식소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그가 열해 동안 식사를 해결했던 곳이었습니다. 급식소의 자원봉사자들은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의 태식은 예전의 노숙자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죠. 기억하시나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일 식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그분 맞으신가요? 태식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급식소를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또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숙자들에게는 재활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한 자원봉사자가 물었습니다. 태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날 이후 태식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의 목표는 더 이상 단순히 회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었죠. 태식은 매주 한 번씩 급식소를 찾아 직접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노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많은 노숙자들이 그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대한무역에서 일자리를 얻기도 했죠. 사장님, 오늘도 급식소에 가시나요? 어느 날 상우가 물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새로운 시작센터에 개소식이 있어. 햇살이 따스한 봄날, 대전역 인근에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시작센터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태식은 그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은 접근하기 쉽고 편안해야 했으니까요. 센터의 1층에는 넓은 식당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세끼 무료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었어요. 2층은 임시 숙소로 몇 달간 머물며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3층에는 교육실과 상담실이 있었죠. 이곳에서 직업 교육과 심리 상담이 이루어질 계획이었어요. 정말 멋진 공간이네요, 사장님. 상우가 감탄했습니다. 태식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아.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대전시의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태식이 노숙자 시절 알게 된 이들까지요. 모두가 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태식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희망의 상징이죠.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 기회를 얻었고, 이제 그 기회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태식은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 열애 동안 노숙자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그의 이야기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이 센터를 통해 많은 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식의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다가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특히 노숙자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었으니까요. 개소식이 끝나고 태식은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계획한 대로 완벽했어요. 그는 식당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도우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제 센터의 정규 직원이 되어 있었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으로 이제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었고, 가족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식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네. 당신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야. 그의 말에 직원은 더욱 감격스러워 보였어요. 저녁이 되어 센터에서의 첫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식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에 섰어요. 그는 직접 음식을 담아주며 찾아온 이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줄을 서 있던 한 노인이 갑자기 멈춰서서 태식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사장님, 이제 다시 돌아오셨네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태식이 노숙자였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어요. 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하지만 난 여전히 여기에 있을 거야. 그는 노인의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아주었어요. 앞으로도 매주 이렇게 찾아올 거야. 이 센터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노인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시네요. 하늘이 복을 주실 겁니다.
태식은 그날 밤 늦게까지 센터에 남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시 숙소에 머물 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지 살펴본 후 그는 센터를 나섰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태식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열해 전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 명예,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경험이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이제 다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자신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그가 찾은 진정한 성공의 의미였습니다. 태식은 차에 오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잊혀진 권좌를 되찾은 그가 선택한 진정한 리더십의 길이었습니다. 차가 서서히 출발하며 태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의 눈에는 희망찬 미래를 향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